결혼을 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도 함께 해야 하죠. 하지만 만약 남편보다 시아버지가 나를 더 좋아한다면, 더 나아가 내 인생을 지배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백만장자 시아버지의 집착 속에서 괴로워하는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분노 게이지가 폭발할 수도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지수는 지난해 눈이 내리던 12월, 재벌 2세 준혁과 결혼했어요. 그날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화려한 웨딩홀, 축하해주는 하객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특히 남편의 아버지는 유명한 사업가이자 수천억 원을 소유한 백만장자로 결혼식 내내 지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죠. 지수야, 이제 넌 우리 가문이 사람이야.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시아버지의 배려는 계속됐습니다. 신혼집은 이미 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냉장고엔 음식이 가득했어요. 지수는 처음엔 이런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지수야, 우리 가족이 된 것 축하해.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줄게. 시아버지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죠. 시아버지의 개입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점심은 제대로 챙겨 먹어라. 저녁에 뭐 먹을지 벌써 주문해놨다. 지수는 남편 준혁에게 물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거 정상이야?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래.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지수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어쩌면 이건 부유한 가정의 방식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불편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특히 시아버지가 자신의 일상을 너무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결혼 3개월이 지났을 때였죠. 갑자기 문 앞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아버지였어요. 지수야, 요즘 피곤하지? 몸에 좋은 한약 지어놨으니까 꼭 챙겨 먹어. 지수는 한약을 받고 잠시 멈췄어요. 자신이 요즘 피곤하다는 걸 시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준혁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말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요. 이번 달도 힘들지? 내 컨디션 체크해봤더니 이게 좋겠다 싶어서 보냈어. 시아버지는 여성용 영양제와 함께 메시지를 보냈죠. 지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몸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이건 그냥 신경 써주는 게 아니라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결혼 1주년을 맞이한 날, 준혁은 지수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을 때 지수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란제리 세트가 들어있었죠. 평소 준혁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거 아버님이 고르신 거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혁은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아, 내가 여자 속옷을 잘 몰라서. 아버지가 골라주셨어. 순간 지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내 속옷을 골랐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경계선이 무너진 느낌이었죠.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준혁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수야, 선물 잘 받았지? 내 눈은 정확하잖아. 내게 딱 맞을 줄 알았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경계조차 없는 것 같았죠. 지수는 메시지를 받고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또다시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 이번 주기 힘들지? 이럴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 나도 내 어머님이 그럴 때 항상 신경 썼거든. 지수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시아버지가 내 생리 주기를 체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수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거 대체 뭐야? 아버님이 내 몸 상태까지 감시하는 거야? 준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어요. 아, 아빠가 물어보길래 그냥 얘기한 거야. 내가 힘들어하니까 걱정되셨대. 당신이 내 생리 주기를 아버님께 알려준다고? 이게 말이 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남편과 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와 한 거였다는 것을. 준혁은 그저 시아버지의 지시를 따르는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지난 1년간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죠. 결혼 전 준혁의 프러포즈, 웨딩드레스 선택, 신혼여행지 결정까지. 모든 순간에 시아버지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그저 시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다음 날, 지수는 남편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했죠. 준혁은 미안하다며 앞으로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사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지수가 회사에서 퇴근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로비에서 누군가 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아버지가 서 있었죠. 뜻밖의 방문에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지수야, 깜짝 놀랐지? 커피 한 잔 하려고 왔어. 시아버지는 친근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지수는 마지못해 시아버지를 따라 나섰죠. 카페에 앉자 시아버지는 지수의 일상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요즘 잠은 잘 자니? 얼마 전에 불면증 있다고 준혁이가 걱정하더라. 저번 주 수요일 저녁에 준혁이랑 싸웠다며? 그런 일로 마음 쓰지 마.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죠.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소한 다툼까지 시아버지가 알고 있다니 준혁이 모든 것을 보고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시아버지가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요즘 준혁이 힘들겠어. 신혼 때는 다 그렇지.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 부부 관계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듯 했어요.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 일은 저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하지만 우리 준혁이가 뭘 모르니까 내가 잘 이끌어줘야 해.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곧바로 준혁에게 따졌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왜 시아버지에게 알리느냐고요.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야, 이해해줘.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아빠에게 말하도록 교육받았어. 그게 존경의 표시라고 배웠거든.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내면에 깊이 각인된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부부 상담을 제안했고 준혁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준혁이 술에 취해 돌아왔죠. 보통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지수는 놀랐습니다. 비틀거리며 침대에 누운 준혁이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빠가 너 제일 마음에 들어 했어. 지수는 귀를 의심했죠. 준혁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한 이유도 아빠가 널 최고라고 했거든. 아빠가 내 사진 보자마자 이 여자다라고 했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선택했다. 그 충격적인 진실에 지수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 부속품일 뿐이었던 거죠. 준혁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난 내가 정말 좋아. 하지만 아빠가 아니었다면 난 내게 접근할 용기도 없었을 거야.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달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빛처럼 지수의 마음속에도 작은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지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결혼 전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이 너무 순탄했던 이유,
시아버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결혼을 주선했던 이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아침이 밝았을 때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은 시아버지가 선택한 소유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준혁이 출근한 후 지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죠.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섰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 퇴근했을 때 지수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수의 표정을 보고 즉시 상황을 직감한 듯 했어요. 지수야, 어젯밤에 내가 뭐라고 했니?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모든 진실을 말했어. 이 결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난 그래도 널 정말 사랑해. 처음엔 아버지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야. 지수는 웃음이 나왔죠. 쓴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신은 아버지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잖아. 준혁이 손을 뻗어 지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한 발 물러섰어요. 나는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이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지수는 미리 부른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야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튿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수가 일하는 회사 앞에 준혁과 시아버지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은 처음 보는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수야,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준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실제로 말을 이끌어가는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너무 과했던 것 같아. 하지만 정말 너를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지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아. 내 말이 100% 맞아. 내가 그 경계를 무너뜨렸지.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약속할게.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곧 다른 사람으로 변한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그냥 내 보호 속에 있는 게 좋아. 지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혼?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어요. 지수는 아무 말 없이 회사 안으로 들어갔죠.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친구 집에서 폭풍처럼 눈물을 쏟아냈어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두려움, 그리고 슬픔. 친구 미연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지수야, 너 정말 용기 있는 거 알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지수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시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미연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가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이튿날 아침 지수의 전화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모두 준혁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열어보니 절박한 내용이었어요. 지수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아버지가 많이 흥분하셨어. 내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 집에 CCTV가 있다는 걸 넌 모르지? 지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CCTV라고? 그들이 신혼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말인가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그동안 시아버지가 그녀의 일상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회사로 향하는 길에 지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가 엄습해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전 11시 지수의 회사 사무실로 화려한 꽃다발이 배달되었죠. 카드에는 시아버지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가족으로 돌아와 주길.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동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꽃다발을 쳐다보는 동안 지수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정오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가 지수의 사무실로 배달되었습니다. 역시 시아버지의 이름으로요. 오후 2시에는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도착했어요. 지수는 이 모든 선물을 거부했지만 마치 물밀듯이 계속해서 배달이 이어졌습니다. 상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지수 씨, 대단한 분이 챙겨주시네요. 지수는 웃음으로 얼버무렸지만 내면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이건 관심이 아니라 스토킹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수는 회사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혹시 시아버지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날 밤 미연의 집에서 지수는 법률 상담 한라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상담사는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죠. 가정폭력에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당신의 케이스는 분명 스토킹과 심리적 학대에 해당해요. 지수는 첫 번째로 할 일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설치된 불법 CCTV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결심했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 상황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준혁의 메시지,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연락들, 그리고 CCTV 설치 사실을 암시하는 문자까지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수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네요. 특히 당신 시아버지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연관된 경우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강력한 만큼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지수의 전화기가 울렸죠. 생소한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지수 씨 맞으신가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낯선 여성의 목소리에 지수는 경계했죠.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준혁 씨 아버님의 전 비서였어요. 지수 씨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도움일까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회장님 사무실에서 지수 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리했었거든요. 사실, 지수 씨가 처음이 아니에요. 지수는 혼란스러웠죠.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이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했어요. 아들을 통해서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직했습니다.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일련의 희생자 중 하나였던 거예요. 수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회장님은 40살 즈음부터 젊은 여성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준혁 씨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요. 준혁 씨가 데이트하는 모든 여성에 대한 파일을 만들고 그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며느리로 삼았죠. 지수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왜 준혁 씨는 그걸 따르는 거죠? 준혁 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해왔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그걸 이용하죠. 준혁 씨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아버지의 인정입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지수 씨, 이전 며느리들의 이혼 과정에서 회장님이 어떤 수단을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신혼집에 설치된 CCTV의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지수는 수진과 만나기로 약속했죠. 이 모든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어요. 수진은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의 증거예요. 3명의 전 며느리들과 관련된 문서, 그들을 감시했던 기록,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그들을 협박했던 내용까지. 지수는 서류들을 훑어보며 충격에 빠졌죠. 3명의 여성들이 모두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결국 파경을 맞았어요. 그중 2명은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고 1명은 아직도 법적 분쟁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수가 물었어요. 수지는 슬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침묵했어요.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상처받는 걸 지켜봤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그만뒀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수지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돕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도움으로 지수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증거들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수진이 물었어요. 지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진실을 알릴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이전 피해자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카페를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지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지수는 전화를 받았죠. 지수야,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아버지 없이 우리 둘이만. 지수는 침묵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나, 널 위해 아버지에게 맞섰어. 처음으로. 내가 돌아온다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지수는 마음이 흔들렸죠. 준혁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어.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변호사를 만나 모든 증거를 전달했어요.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수 씨,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스토킹, 강요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서 또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집 앞에 직접 나타난 겁니다. 지수가 머물고 있는 미연의 집 앞이었죠. 지수와 미연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시아버지가 고급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렸죠.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수가 경찰에 전화하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두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몇 초 후 지수의 전화기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내가 모든 걸 용서할게. 지수는 분노로 떨렸죠. 용서?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가요? 지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들어와도 될까? 지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항상 최고만을 원했어. 준혁이를 위해, 우리 가문을 위해. 넌 완벽했어, 지수야. 저는 사람이에요, 소유물이 아니라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날 오해하고 있어. 난 그저 너희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관리했을 뿐이야. 지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죠. CCTV까지 설치해서요? 제 생리 주기까지 체크하면서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수진이구나. 지수는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난 다 알고 있어. 내가 수진을 만났다는 것도, 그녀가 준 서류도. 그 서류들은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돈.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지수는 분노로 떨었죠. 전 정의를 원해요. 당신이 저와 다른 여성들에게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길 바라요. 시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정혜, 넌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겨왔는지.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미연이 몰래 신고한 것이었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필요 없었는데 그가 중얼거렸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지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불법 감시장치 설치, 스토킹, 그리고 심리적 학대에 대해서요.
경찰은 시아버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지수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시아버지가 떠난 후 지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죠.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뿐이지만 적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수의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진이 제공한 증거들은 매우 결정적이었죠. 준혁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어요. 지수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두렵고 불안했지만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지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 그리고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요? 백만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집착과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사랑과 소유의 경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